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임희정 에세이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임희정 아나운서는 광주 MBC, 제주 MBC 아나운서로 근무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강의, 행사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임희정 작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본인의 삶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프롤로그와 이 책에서 발췌한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자라오며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말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말할 수 없기도 했던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948년생 아빠는 집안 형편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도 채 다니지 못했다. 몸으로 하는 노동을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 밭일, 동네 소일거리. 그러다 몸이 커지고 어른이 되자 노동으로 가장 많은 일당을 쳐주었던 건설 현장에서의 막노동을 시작했다. 그 일은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52년생 엄마는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다. 8남매의 장녀였고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다. 자연스럽게 10대의 나이에 자식 대신 동생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해야 했고 집안일과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왔다. 삼시세끼를 밥짓고 청소와 빨래를 하는 가사노동. 그 일도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1984년생 딸인 나는 대학원 공부까지 했다. 10년차 아나운서이고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아나운서 준비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사내 아나운서로 시작해 여러 회사를 거쳐 지역 MBC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내 능력만치의 일도 하고 돈도 벌며 잘 살고 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게 된 후 사람들은 내 직업 하나만을 보고 당연히 번듯한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 부모의 지원도 잘 받아 성장한 아이로 생각했다. 그 당연한 시선으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냐 물어오면 건설 쪽 일을 하시는데요 라고 운을 떼자마자 아버지는 건설사 대표나 중책을 맡는 사람이 됐고 어느 대학을 나오셨냐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대졸자가 됐다. 부모를 물어오는 질문 앞에서 나는 거짓과 참, 그 어느 것도 아닌 대답을 할 때가 많았다. 기준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사람의 물음표도 잘못됐지만 그 기대치에 맞춰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나의 마침표도 잘못됐다. 겉모습을 보고 이럴 것이다 틀을 씌우는 생각들은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범하는 가장 큰 결례가 아닐까. 보통의 무례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된 질문과 답을 하며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간다. 나도 그 틀에 맞춰 아버지와 어머니를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워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내 부모의 배경을 남들에게 다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말 못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 말이 참 쉽지 않았다. 아버지가 방송국 PD여서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를 꿈꿨다는 친구, 의사인 아버지가 너는 말을 잘하니 아나운서가 되어보면 어떻겠냐며 일찍이 방향을 정해줬다는 친구, 부모님의 지원 아래 유명 브랜드의 정장과 고가의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내가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내 불안해하며
20대 아나운서 준비생 시절을 보냈다. 꿈에는 형편이 없는데 친구들의 아버지가 맞고 내 아버지가 틀린 것이 결코 아닌데 그들 기준에 맞춰 비교하며 나는 빨간 펜을 들고 나 스스로 잘못된 채점을 했다. 그것은 애초부터 정답이 없는 문제였고 문제도 아니었다. 부모의 시절과 나의 시대는 많이 달라서 부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난과 무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원망도 창피함도 되어서는 안 된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막노동이 변변치 않은 직업도 절대 아님을 나도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 나는 막노동하는 아버지 아래 잘 자란 아나운서 딸이다. 한글조차 익숙하지 않은 부모 아래서 말을 업으로 삼는 아나운서가 됐다.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직하게 노동하고 열심히 삶을 일궈낸 부모를 보고 배우며 알게 모르게 체득한 삶에 대한 경의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공사장을 향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향해 묵묵히 돈을 아끼고 쌀을 씻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매 순간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르바이트부터 아나운서 입사 시험까지 부모를 떠올리며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며 골몰했다. 나의 부모가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입증하고 싶었고 그들의 선명한 증거가 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것들에 몰두했다. 나는 반드시 번듯한 자식이 되어야 했다. 나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도 부모였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이 부족한 만큼 사랑을 채워 나를 돌봐주었고 무엇이든 스스로 하는 나를 대견해 했고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다. 물질적 지원보다 심적 사랑과 응원이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뒷받침이 된다. 나는 그것을 잘 알아 내 앞에 놓인 삶을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여유가 없던 부모의 인생에 나는 목숨을 걸고 생을 바쳐 키워낸 딸이었다. 길거리를 걷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속으로 생각이 든다. 저분들에게도 번듯한 아들이 잘 자란 딸들이 있겠지. 그 자식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처럼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부모를 감추었을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다. 평생 막노동과 가사노동을 하며 키운 딸이 아나운서가 되어 그들의 삶을 말과 글로 옮긴다.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생도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모두의 부모가 존중받길 바란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를 키워낸 부모의 생,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50년 막노동은 왜 경력이 될 수 없을까? 나의 아버지는 평생 막일을 하며 살았다. 그것은 직업도 아니었고 경력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돈도 되지 않았다. 그저 노동이었다. 회사에서는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오르고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오르지만 50년을 넘게 공사장에서 일한 아버지는 오를 직급도 호봉도 없었다. 50년 전도 지금도 그저 일당을 받고 공사 현장으로 나가 일을 하는 노동자일 뿐이다. 아버지는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고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쓰러져 잠들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저녁 8시가 넘으면 잠이 들었다.
일요일 공휴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려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에 어쩔 수 없이 쉬었다. 아버지에게 휴일은 하늘만이 점쳐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나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래도 공사장에 나가 오늘은 공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 공사장을 향했다.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탕을 치고 집에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날과 똑같이 지쳐 있었다. 자신이 하루 노동을 하지 못해 벌 수 없었던 일당 8만 원의 무게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지칠 무게와 맞먹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남들보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고 온몸을 써서 일했으며 당연히 일찍 지칠 수밖에 없었다. 노동, 밥, 잠으로 이어지는 그 단순한 반복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 순환 속에서 자식 3명이 자라났고 아내인 한 여자가 늙었다. 반복은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사회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그 노동조차 주지 않는다. 아버지는 환갑을 지나 70이 넘었다. 이제 남은 건 더 이상 자신을 부르지 않는 공사장과 몸에 밴 부지런한 습관들이다. 아버지는 이제 노동할 곳이 없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 평생을 노동만 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노동 이외의 것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 습관들은 일이 없는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뜨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야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한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조차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온종일 집안 대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동네를 돌아다닌다. 아버지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평생 노동을 습관처럼 한 탓이다. 밥은 씹지도 않고 아주 빨리 단시간에 삼켜야 하며 몸은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무거운 것들을 등에 지어야 하며 팔과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그곳이 공사판이 아닌 집일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찰나의 순간들을 견디기 어렵다. 공사장에서 이고지었던 벽돌과 장비 대신 집안의 장롱과 냉장고를 등에 지고 옮겨 바닥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치운다. 넓지도 않은 18평의 집안을 활보하며 그렇게 청소를 하고 가구들을 옮긴다. 평생 공사장으로 출근했던 아버지는 이제 불러주는 곳이 없어 집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노동을 한다. 참으로 지독한 습관적인 노동들. 그 50년의 노동이 만들어낸 참혹한 습관들을 70이 넘는 아버지의 몸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끊임없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런데도 하루가 길다. 갈 곳이 없고 할 노동이 없다. 며칠 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집 앞에 단독주택 짓는 데 가서 말했다. 나 좀 써달라고. 대뜸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 70이요 하니까 안 쓴다고. 70은 안 쓴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 에라이 하고 집에 왔다. 내가 그랬다.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좀 써달라고 그 한마디가 자꾸만 맴돌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50년 경력자인데 막노동의 50년 경력은 70이라는 나이만 남겼다. 나는 아버지의 나이가 70이라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다.
평생을 노동했고 노동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통할 뿐이다. 못난 딸은 늙은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노동을 하지 않고 쉬었으면 싶다가도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면 무슨 노동이라도 하길 바라는 구차한 마음이 든다. 그 노동의 목적과 결과물인 딸은 이제 아버지에게 멋진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술도 사드릴 수 있지만 노동을 하게 해드릴 순 없는 노릇이다. 앙상한 아버지의 팔과 다리가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살이, 냄새나는 몸뚱이와 거친 숨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귀가 그저 다 슬플 뿐이다. 마치 그것들이 아버지의 평생 노동의 결과인 것 같아서 애통할 뿐이다. 평생을 반복했던 아버지의 노동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진데, 그래서 이른이 된 지금 그 누가 무엇이 아버지의 평생 노동을 보상해 줄까? 아버지의 노동으로 나는 맛있는 것을 먹었고 예쁜 옷을 입었고 공부를 했고 여행도 갔고 술도 마셨고 부끄럽게도 아버지의 그 노동을 원망하기도 했다. 참 못난 딸이다. 아버지는 3명의 자식이 갓난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한 여자가 숙녀에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노동을 했는데,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무얼 보상받았을까? 아버지에게 노동은 평생을 지독히도 따라다녔던,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아빠가 많이 늙었다. 밥 먹었냐? 춥냐? 잘 자라. 저녁 뉴스 앵커로 일을 하던 5년 가까이 나는 밤 9시 넘어 퇴근을 했고 항상 저녁 시간대에 일이 몰려 저녁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뉴스를 마치고 깜깜한 밤 회사를 나설 때면 배도 고프고 엄마도 보고팠다.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의 끝, 여느 직장인이 그렇듯 나는 항상 지쳐 있었다. 무거운 퇴근길. 왜 아빠가 항상 느릿느릿 축 처진 채로 집에 돌아왔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몸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말만 했는데도 이렇게 지치는데 하루 종일 몸을 썼을 아빠는 얼마나 피로했을까. 퇴근하며 저절로 아빠를 납득했다. 지역 MBC에서 근무를 했던 탓에 부모님은 TV로 딸의 뉴스를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는 항상 서울 MBC 뉴스데스크를 챙겨보며 뉴스가 끝나면 우리 딸도 끝났겠구나 생각하셨다. 그렇게 매일 밤 9시가 되면 엄마는 어김없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퇴근하냐 물었다. 하지만 나는 타지에서 혼자 살며 매일 밤늦게 퇴근을 하고 저녁도 못 챙겨 먹는 그 하루를 차마 부모님께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일찍 잠에 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겼던 부모님께 그 2가지 다 못하고 있다 말하면 걱정 때문에 엄마는 밥을 못 먹고 아빠는 잠을 잘못 주무실까 나도 걱정이었다. 항상 구내식당에서 밖에서 저녁을 배불리 먹는다 거짓말을 했다. 내가 배가 불러야 엄마가 걱정을 안 한다.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해야 아빠가 안심을 한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저녁 9시 퇴근. 깜깜한 밤이 오늘 하루의 수고를 덮어준다.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면 항상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는 매일 밤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빠 전화기는 매번 엄마가 받는다. 아빠는 밤이 오기 전에 피곤이 먼저 와
밤을 보지 못하고 잠이 든다. 엄마가 받을 걸 알지만 나는 일부러 아빠 전화기로 전화를 건다. 뭐랄까, 그래야만 엄마 아빠와 함께 얘기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내 휴대폰은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 엄마로부터 끊어졌다. 사실 5년 동안 매일매일이 단어 하나 바뀌지 않는 거의 똑같은 통화였다. 밥 먹었냐? 춥냐? 잘 자라. 네, 밥 먹었어요. 왜 안 추워요? 안녕히 주무세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이 세 마디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고받으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 짧은 세 마디의 대화 중 두 마디는 틀리고 한 마디는 맞는 말이었다. 엄마, 난 사실 일 때문에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밥을 아직 못 먹었어요. 혼자 사는 원룸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썰렁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계절이 바뀌면 춥냐라는 말은 안 덥냐로 바뀔 뿐 밥과 날씨와 잠을 묻는 그 세 마디는 5년 내내 반복됐다. 엄마는 매일 나의 대답을 들어야 하루가 끝이 났고 나 역시 통화가 끝나야 내 하루가 끝이 났다. 사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과 묻고 싶은 질문들이야 얼마나 많았을까. 피곤해 지쳐 겨우 대답만 하는 딸의 목소리를 붙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저 서로의 기별을 짧은 통화로 확인할 뿐이다. 늦은 밤 안부 전화는 딸에게도 엄마에게도 서로가 받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확실한 안심이었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의 하루는 매일 거짓말 두 마디와 수많은 안부의 말들이 생략된 인사 한마디로 끝이 났다. 엄마는 모른다. 나의 거짓말을. 아빠는 모른다. 매일 밤 엄마와 나의 통화를. 하지만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다 알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부모님도 서로의 수고와 서로의 품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안부를 묻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루의 끝. 엄마도 아빠도 딸도 서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전화 한 통화. 수화기 넘어 엄마의 오른팔과 아빠의 왼팔이 뻗어나와 나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잘 자라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딸깍. 전화를 끊으면 우리 가족 모두의 하루가 괜찮아졌다. 부모에 대한 나의 짐작은 항상 늦고 예상보다 초라하다. 나는 자라나며 한 번도 엄마가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집에서 어떻게 밥을 먹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빠가 일터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짐작해 본 적이 없다. 자식이 부모의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건 부모의 곁을 나와 혼자 밥을 먹고 돈을 벌어보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닐까. 하지만 그것조차 짐짓 가늠해 볼 뿐 모두 내가 없었거나 어렸거나 몰랐을 시간들이다. 엄마의 밥상을 마주했던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대학 졸업 후 첫 사회생활. 매일 아침 바쁘게 나가버리는 딸을 위해 뭐라도 갈거나 섞어 먹였던 엄마. 화장대 앞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울 위에 요구르트를 놔두고 허겁지겁 집을 나서는 현관문에서 마시고 가라며 사과 주스를 내밀고 어깨에 맨 가방 속에 빵을 넣어주었던 엄마였다. 엄마는 매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없었는데 나와 똑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지쳐 들어오는 딸을 위해 찌개를 끓이고 반찬은 꼭 종류별로 3가지 넘게 만들어 주셨던 엄마. 이거 먹어봐.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이것도 맛있어. 엄마는 자꾸만
내 앞에 놓인 반찬 그릇의 위치를 바꿔가며 내가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먹길 바랬다. 하루는 출근 후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찍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엄마는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하나를 넣고 허공을 바라보며 씹고 있었다. 엄마의 밥상에는 찌개도 그릇도 젓가락도 없었다. 그 찬물에 만 밥마저 내가 아침에 남기고 간 것이었다. 엄마는 그렇게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한가득 밥상을 차리고 자신은 그저 한 가지 반찬만으로 허기를 채웠다. 내가 집을 나선 후 집안에 있을 엄마를, 집안에서 매일 혼자 그렇게 밥을 먹었을 엄마를 상상으로라도 짐작해보지 못했다. 나는 자주 밥을 남겼는데 그 밥은 항상 갓 지은 따뜻한 밥으로 돌아왔다. 아빠의 출근길을 마주했던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아빠는 항상 없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도 더 일찍 일어나도 아빠는 여전히 출근을 한 후였다. 그렇게 아빠는 내가 일어나면 집에 없는 사람이었다. 보통의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벽 첫 차는 특별한 일이나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잘 타지 않게 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것들이 멈춰 서 있고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그렇게 아빠는 항상 남들보다 빠른 시간을 살았다. 하긴 그 첫 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있으니 세상은 항상 누군가보다 이르다. 나 또한 첫 차를 탈 일은 거의 없었고 대학 시절 편입 공부를 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학원을 다니게 됐을 때야 첫 차를 타게 되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이른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빠는 뭘 이루기 위해 매일 이른 시간을 살았을까? 자식을 키우기 위해 이른 시간을 살아야 했겠지. 그렇게 아빠의 시계는 항상 나보다 빨랐다. 알람 3개를 맞춰놓고 겨우 눈을 뜬 후 집을 나서 허겁지겁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첫 차를 겨우 탔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어보니 건너편 의자에 아빠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차마 아빠라 부를 수도 깨울 수도 없었다. 그러기에 아빠는 너무 피곤해 보였다. 지하철 의자에서의 쪽잠이 아빠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길 바랬다. 아빠는 첫 차도 문을 열고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나는 첫 차도 문을 닫고 가까스로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이른 새벽 첫 차를 나는 겨우 탔는데 아빠는 매일 탔다. 그동안 나에게 아빠는 그저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었지 그 일찍이 첫 차였는지는 생각으로라도 짚어보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부모 앞에 일찍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식은 항상 부모보다 늦다. 후회는 말 그대로 항상 뒤늦게 오는 감정이어서 도저히 앞으로 오는 법이 없어서 너무나 늦게 부모의 일상을 알아차리며 뉘우칠 뿐이다. 내가 눈으로 마주하기까지 엄마는 몇 번의 허기를 겨우 채웠고 아빠는 몇 번의 첫 차를 을에 탔을까. 자식은 항상 부모보다 늦다. 길어지면 슬퍼지는 전화통화. 퇴근길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에 계신지 장소를 묻고 뭐하고 계신지 안부를 묻고 식사는 하셨는지 허기를 묻는다. 집, 그냥 있어. 밥 먹었다. 짧은 대답 속에 아빠는 오늘 일을 안 나가셨고 집에 혼자 계시고 밥은 안 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가끔 부모처럼 넓게 묻고 자식처럼 좁게 해석한다.
아버지, 오늘은 왜 일을 안 나가셨어요? 지난번에 하던 일은 일주일짜리였고, 며칠 있다 또 연락을 준다고 했어. 이제 힘들어서 큰 거는 못하고, 쬐깐한 것만 겨우 한다. 에이, 힘들어 죽겠다. 아버지, 아픈 데는 없나요? 이제 나이가 있은 게 다 아프지. 엉치뼈가 아프고, 오늘은 하루 종일 잠만 자서 허리가 아프다. 아파 죽겠다. 아버지, 식사는요? 아까 아침 먹고 엄마는 어디 갔는지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따 먹어야지. 아유, 배고파 죽겠다. 짧은 대화 속에 아빠는 3번이나 죽겠다를 내뱉었다. 일을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픈 날들. 아빠는 일이 없어 쉬는 날이면 잠을 오랜 시간 주무신다. 습관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가 일이 없다는 것을 몸이 알아차리면 다시 주무신다. 그렇게 잠시 주무셨다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와 또 낮잠을 주무신다. 오후 늦게 내가 전화를 하면 멍청이같이 하루 종일 잠만 잤다며 멋쩍은 웃음을 보이는 아빠. 아버지, 왜 주무시는 게 멍청이 같나요? 피곤해서 그런 거죠. 그래도 멍청이같이 잠만 잔다. 일이 없음께 멍청이같이 잠만 잔다. 아빠는 자신의 피곤이 멍청하다 생각한다. 일이 없고 잠만 자는 자신이 멍청한 것이라 자책한다. 일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자꾸 멍청해지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 아닌 조용한 집에서 통화를 하니 오랜만에 내 말귀도 잘 알아듣고 속마음도 얘기하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문득 얼마 전 엄마에게 한 질문이 생각나 아빠에게 똑같이 물어본다. 아버지,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나요? 뭐냐, 몰라. 그런 거 몰라. 아버지, 왜 모르시나요? 딴 일 하고 싶은 거 없나요? 몰라. 왜 묻냐? 그런 거 모른다.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는 모른다고만 한다. 안 하고 싶은 마음과 모르겠다는 마음은 같은 마음. 둘 다 낯설다는 것이다. 지금의 삶, 지금의 일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해 볼 겨를도 마음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재참으로도 모른다고만 하는 아빠의 대답이 조금 서글프다. 나는 그 질문은 그만하기로 한다. 그리고 아빠와 주거니 받거니 오랜만에 대화가 되는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말할까 싶어 이어서 내 마음을 전한다.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야, 부모는 원래 다 그런 것이야. 너한테 더 못해준 게 마음에 걸리지. 결국 나는 운다. 아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부모라는 이유로 원래 다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울고야 만다. 아빠는 대화가 길어지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주 딴소리를 하는데 오늘따라 내 말도 잘 이해하고 대답도 잘한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라 그런 걸까? 나는 아빠와 대화가 되니 눈물이 난다. 아빠는 많이 무뚝뚝하고 무언가를 얘기하거나 표현하는 걸 낯설어하는 사람이라 유일한 막내딸인 나에게도 이런저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잘 없다. 나는 그런 아빠가 재미없고 심심해서 함께 있기보단 혼자 있길 원했다. 엄마와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편했는데 아빠와는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불편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의 주제가 다양하지 않았고 한다 해도 대화가 이어지는 길이는 아주 짧았다. 그런데 아빠가 아주 가끔씩 나에게 주저리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오거나 집에 들어왔을 때였다.
그럴 때면 항상 이 말을 빼놓지 않고 반복한다. 아빠는 네 대학교 등록금 못 대준 것이 그렇게 미안해야. 학비 한번 제대로 못 준 게 그렇게 한이 된다. 용돈도 많이 못 주고 등록금도 못 주고 그렇게 미안해야. 학비도 못 대준 게 그렇게 미안해. 등록금, 학비, 용돈 모두 자식에게 주지 못한 돈을 반복해 미안해하며 말이 길어지는 아빠. 내 대답이 없어도, 내 물음이 없어도 혼자 계속 반복되는 유일한 말이다. 아빠는 가끔 술이 많이 취할 때마다 내 등록금을, 학비를, 용돈을 떠올린다. 말하고 또 말한다. 그럼 나는 운다. 울게 된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진다. 사실 내 마음은 평소에도 아빠와 길게 얘기하고 싶었다. 속마음도 털어놓고 아빠 생각도 묻고 내 감정도 전하고 싶었다. 주저리 주거니 받거니 아빠와의 대화 속에 붙이고 싶은 부사였다. 매번 안부만 묻고 겨우 끊는 그 짧은 1분짜리 대화가 나는 항상 못내 아쉬웠고 서운했다. 그런데 막상 길게 통화를 해보니 아빠와의 전화는 짧은 게 낫겠다. 그리고 술에 취해 하는 통화는 빨리 끊는 게 더 낫겠다. 말이 길어지면 자꾸만 슬퍼지는 전화통화니까. 대화의 길이만큼 슬픔의 길이도 늘어나니까. 통화 시간이 1분이 지나가면 나는 너무 슬퍼져 버리니까. 33 이기적인 딸. 5년 동안의 타지 생활을 접고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되었다. 그때 나의 나이는 33. 다 커버린 딸이 부모가 필요했다기보다는 늙어버린 부모가 자식이 필요했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혼자 살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야 했을 때 집에서 다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건 엄마와 아빠였다. 부모님은 내가 필요했다. 환갑을 지나고 일흔을 넘기며 몸은 쇠잔해지고 자꾸만 놓치는 일상의 것들은 늘어나고 무엇보다 허한 마음들을 막내딸인 나라도 채워주길 바라셨을 것이다. 나는 독립을 하고 혼자 살며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집안일도 모두 내가 해야 했지만 홀가분했다. 나만 신경 쓰면 되는 생활이 가뜩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들이 개운했다. 하고 싶은 것들과 내 능력의 일들을 모두 누리며 살았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눈감아야 내가 살 수 있었다. 내가 챙겨야 할 집안일들과 내가 돌봐야 할 부모를 제쳐두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밥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진 이기적인 딸이다. 지방에 살며 한 달에 한두 번 본가로 올라와 아빠와 엄마를 마주할 때면 나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다. 휴대폰, TV, 전화기,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들은 설정이 다 뒤죽박죽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날아온 고지서는 뜯겨진 채로 잔뜩 쌓여 있었다. 내가 집에 오면 엄마는 그 종이들을 내 앞에 내밀었고 아빠는 비행기 모드가 눌려 전화가 걸리지 않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대기 모드로 전환된 TV는 켜 있어도 깜깜했다. 부모님의 눈에는 그저 다 고장난 것들이었다. 하나하나 설정을 바꾸고 내야 할 세금과 신청해야 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나는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집을 나가 내가 혼자 사는 원룸으로 다시 돌아가고만 싶었다. 왜 나의 부모는 할 줄 아는 게 없는지. 뭉개져 삐뚤어진 마음을 움켜쥐고 원망하며 한숨만 쉬다 잠이 들었다. 나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 부모를 들여놓을 자리가 좁았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게 날아갈 듯 가벼웠다.
내가 사는 원룸에는 챙겨야 할 고지서도 설정이 뒤죽박죽인 가전제품도 없었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고만 싶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기 시작한 건 내가 한글을 떼고 나서부터였다. 읽을 줄 안다는 건 무언가를 알게 되는 일이고 무언가를 안다는 건 그만큼의 챙김이 늘어나는 일 같았다. 아니까. 모르는 부모가 아닌 아는 내가 해야지. 납득하고 설득했다. 그러니 다 커버린 33세 나는 고민스러웠다. 답답한 부모를 맞대고 살아야 할 날들은 생각만으로도 갑갑했다. 하지만 더 이상 타지 생활이 아닌 같은 서울 아래 살면서 노쇠한 엄마와 아빠를 제쳐둘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엄마의 밥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빠의 일은 예전과 다르게 뜸해졌다. 33세 나는 부모님을 챙길 땐 장녀이면서도 밥을 얻어먹고 빨랫감을 내놓을 때면 막내딸 같았다. 집안일을 챙기다 나를 못 챙기는 날엔 화가 나 부모에게 버럭 짜증을 냈고 가끔 부모님을 모시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비싼 고기를 사드리는 날에는 행복해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며 내 존재의 이유를 부풀리기도 했다. 효녀와 불효녀 사이를 넘나들며 착한 딸, 못된 딸, 그냥 딸이기도 했다.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살며 집안의 가전제품들은 설정이 바뀌지 않았고 고지서도 밀리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번 몰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같았던 그 일들은 이제 매일매일 내가 챙기는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한숨 쉬며 잠들지 않게 되었다. 매일같이 반복하니 무뎌졌다. 그동안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많이 뾰족했다. 자꾸만 부딪히니 닳고 닳아 무뎌졌다. 무뎌진다는 건 감흥은 조금 떨어지지만 괜찮아지기도 한다는 느낌이 아닐까. 그때의 엄마는 나에게 많이 미안해했고 그때의 아빠는 나에게 자주 무안해했다. 딸에게 고지서를 내밀며 휴대폰을 보여주며 미안하고 무안했을 엄마와 아빠. 고지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엄마의 상태와 자꾸만 사소한 것들을 부탁해야 하는 아빠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내 앞에서 자주 눈치를 봤던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난 그때의 나를 다그치고 싶다. 지금의 나는 결혼을 해 더 이상 부모와 같이 살지는 않는다. 사실 평생을 같이 살 것도 아니었는데 글과 종이 하나 기계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참 날카로웠다. 엄마와 아빠는 딸과 함께 살며 얼마나 따가우셨을까. 33살의 나는 바늘과 같은 딸이었다.